시작해도 될까요?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1년 내내 들어가지고 어쩌면 좀 지겨울 수도 있고 또 삶 자체가 너무 단조로워지셨죠.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좀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백신과 관련된 얘기 할 거고, 그럼 백신 접종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가? 정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나아진 상황 정도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그런 얘기 오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9만 5천 명 발생했고 사망자가 1,700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지금 사망자의 1,000명 정도의 사망자, 작년 11월까지 500명 사망했거든요. 근데 12월 이후의 사망자만 1,000명이 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1차, 2차, 3차 유행 중에 어떤 유행이 제일 컸죠? 3차 유행이 제일 컸죠. 제일 컸고 3차 유행이 큰 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3차 유행 막 시작될 때 뭐 이제 라디오나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그렇고 몇몇 감염병 전문가들이 병실 부족하다고 아마 막 난리를 친 적 있어요. 그게 12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중환자실 부족해가지고 일부 중환자실 입원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실제로 국내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과부하가 걸리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망자가 폭증을 했어요. 그래서 늘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3차 유행 때 1월 달 중에 막 어디가 가장 큰 문제가 됐냐면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 어떤 요양병원이 200명 발생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발생한 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자체가 연령이 엄청 높죠. 그리고 기저질환이 많고 그래서 집에도 가기 힘든 정도의 컨디션인 분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200명씩 뭐 300명씩 막 이렇게 발생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600명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계셨던 분이 30%가 넘어요. 거의 30에서 40%. 거의 6,700명 정도가 다 요양원에 요양병원 거주하다 확진되고 사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되게 상당히 사망자들의 그런 분포들 때문에 예방접종 일반인 중에 누가 제일 먼저 했죠?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있는 분이 제일 먼저 한 이유? 왜 그래요? 사망자가 제일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많은 그 감염병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오스트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종감염병만 20년 연구하신 분이에요. 20년 연구했고, 이분이 본인의 홈페이지 시드랩이라는 아주 유명한 홈페이지, 신종감염병을 예측하고 뭐 연구 결과를 막 이렇게 매주 이제 업데이트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논문이어서 감염병 전문가도 다 아는 이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 그래프를 언제 이제 그 홈페이지에 계셨냐면 작년 4월 달에 계셨어요. 작년 4월. 그러면 한참 전이죠. 근데 지금 이분이 예측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본인이 창의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고 만들었냐면 스페인 독감과 코로나19의 유행 상황이 매우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스페인 독감의 상황을 만들어서 만든 그래프가 이거거든요. 그럼 한 번씩 봅시다.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작년 4월에 이런 걸 예측한 사람이 있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게, 봅시다. 유행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될 거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약화되면 유행이 확 올라갔다가 확 조이면 떨어졌다가 반복될 거다. 우리나라 이미 3번 거쳤죠. 앞으로 4차나 5차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반복될 거다. 두 번째, 가을과 겨울에 심각한 유행이 올 거다. 심각한 유행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나라도 심각하게 왔죠?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미국하고 유럽은 더 난리 났죠. 우리나라는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1년 내내 발생한 사람이 영국은 1월 달에 하루에 발생을 했어요. 10만 명씩 발생했고 뭐 하여간 그래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다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한 번 남았어요. 이제 백신 접종 이후의 상황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이제 마지막 유행을 이제 힘들게 지나고 나면 백신 접종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접종을 통해서 사망률도 줄고 유행도 가라앉는 상황이 되더라도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겠다. 다만 큰 유행은 없고 어떻게 된다? 토착화돼서 겨울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겨울마다 유행하는 또 뭐 무슨 바이러스 질환 있죠? 뭐 있어요? 독감. 그러니까 독감과 유사한 패턴으로 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왜 저렇게 예측을 하냐면, 여러분 2009년에 신종플루 때 여러분 몇 살이었어요? 2009년에 몇 살이었죠? 혹 10살, 10살, 9살 신종플루 걸렸던 사람 있었죠. 그때 정말 죽도록 아팠죠. 예. 어쨌든 근데 그 신종플루 유행했던 H1N1이 그때 1년 유행하고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2009년에 무지 무서웠죠. 그 걸렸을 때 나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도 있었죠. 어린 마음에. 그렇죠? 근데 2009년 이후에 신종플루에 대해 두려워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근데 실제로 2, 3년에 한 번씩 H1N1 신종플루라고 했던 그 2009년에 유행한 H1N1이 매년 겨울마다 조금씩 유행했지만 지난 2018년, 19년에 엄청 유행했어요. 겨울에. 2018년, 2019년에 신종플루 유행한다고 여러분들이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전혀 신경 안 썼죠. 나만 안 걸리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유행한다고 언론에서 막 이번에 독감이 무섭대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신종플루는 사라지지도 않고 토착화됐지만 이미 우리가 느낄 때 뭐가 된 거죠? 종식된 거죠. 우리는 공포감을 안 느끼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가 어떻게 될까요? 백신을 많이 맞아서 사망률이 떨어져요. 많이 안 죽어요,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니까 걸릴 수는 있지만 많이 안 죽기도 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 사람이 많이 안 죽기 시작하면 공포감도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이 많아지면 전파력도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겨울마다 유행하는 이 정도 바이러스 남으면 그러면 한 3, 4년 지나면 여러분이 겨울에 코로나19가 유행한다 그러더라도 공포감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예,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질 것 같죠.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될 거다? 그때가 심리적 종식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마음 같아서 싹 없어지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 바이러스가 계속 남아서 계속해서 유행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기를 현재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저게 내년쯤 될지 후년쯤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재 예측.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6개고요. 코로나19가 추가돼서 7번째가 됐습니다. 7번째. 코로나19 전까지 4가지는 단순 감기 증상을 일으키고요. 2가지는 메르스하고 사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추가되면서 7번째 바이러스였거든요. 혹시 질문 있나요? 예. 21세기 들어서 발생한 사스와 메르스는 코로나19에 비해 짧게 지나갔는데요. 현재 6종의 바이러스가 발생되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바이러스 발생 시기가 주기적인가요? 일단 이제 코로나19가 2019년에 처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사스가 언제죠? 2002년, 3년. 그리고 메르스가 2012년도에 중동에서 처음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연도상으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10년 정도마다 하나씩 발생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바이러스가 알아서 주기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올 것 같지는 않죠. 다만 조금 속도가 당겨지는 것 같기는 하죠. 그리고 코로나로만 얘기를 하니까 2002년, 2012년, 2019년이지만 인플루엔자까지 섞게 되면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있었잖아요. 한 번 더 있었어요, 유행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일단 주기가 뭐 주기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새로운 이제 바이러스의 유행이 조금씩 당겨지고 있고 그 간격이 짧아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나타날 바이러스는 몇 년 뒤에 나타날지 그리고 우리는 준비 또는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걸 맞힐 수 있으면 부채를 두고 나와야 돼요. 일단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먼저 언급을 했지만 뭐라 그랬죠? 주기가 조금씩 짧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종류하고 이제 무관하게 생각하면 2002년도, 3년도에 사스 발생했고요. 2009년도에 신종플루 발생했고, 2012년도에 이제 메르스 발생을 했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015년도에 우리나라 유행이 있었고, 그 다음 2019년, 20년에 코로나19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기로 보면 6년에서 한 5년 주기로 계속해서 특히 21세기 이후에 계속 그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코로나19 정도의 바이러스가 유행할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건 같죠. 가장 대표적으로 예측했던 사람이 누구죠? 사실 바이러스 학자도 아닌데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2015년에 에볼라가 유행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비 안 하고 살다가는 어떤 바이러스인지 모르지만 한번 나면 정말 난리 날 거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상당하게 준비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 준비나 이런 부분에 빌 게이츠 자비 털어가지고 뭐 1조 원씩 돈 대고 막 이러면서 백신 개발을 2016년, 17년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차피 신종감염병이 이런 식으로 유행할 거고 한번 유행하면 우리의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예상도 하고 상상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또는 우리가 대비한 것보다 더 큰 재난이 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한 게 오게 되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무서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상 가능한 또는 우리가 준비 가능한 정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과한 상황, 좀 더 나쁜 상황에 대한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백신과 관련된 얘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봅시다. 여기 조사.
나 백신 접종하겠다. 내리고 안 하겠다. 3명? 안 하겠다도 아니고 하겠다도 아니면 기다려보겠다. 남들 다 맞는 거 보고 안 죽으면 맞겠다. 그러니까 왜 꺼려져요? 요즘 뉴스에서 백신 맞으신 분들이 좀 사망한다는 사망하는 뉴스를 경우도 많이 있고. 접해가지고. 예. 그럼 제가 오늘 설득하면은 맞을 거예요. 제가 설득해 볼게요 오늘. 예.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이제 플랫폼들이 있긴 있는데 백신의 플랫폼들이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주로 사용되는 플랫폼들은 약간 좀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표현해 주는데 봅시다.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다고 그러는데요. 벡터 그러면 어떤 거죠? 벡터? 수학에서의 벡터 말고 과학에서의 벡터. 벡터라고 하면 숙주라고 생각하면 숙주. 우리나라 보면 숙주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유전자를 내 몸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다른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전달해서 항원을 만드는 기술이 바이러스 벡터 기술인데 그러면 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벡터를 이용하는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전해야죠. 이 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해당되는 바이러스에 사람이 걸려서 죽으면 백신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키지 않거나 감염되더라 아주 증상이 경미한 바이러스를 이용해요. 그 대표적인 게 아데노바이러스예요. 아데노바이러스 한 100개쯤 되거든요. 사람한테 감염되는 건 100개쯤 되고요. 동물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침팬지한테는 감기 일으키지만 사람한테는 감염은 되지만 증상이 거의 없는 아데노바이러스 이용한 게 아스트라제네카고요.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 이용한 게 존슨앤존슨 바이러스. 존슨앤존슨이라는 얀센이라고도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어떻든 그것도 사람에서는 이제 그 감기를 일으키지 않는 아주 가볍게 앓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이제 그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코로나의 항원에 해당되는 걸 만드는 유전자를 삽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안에 유전자에 어떻게 아데노바이러스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삽입을 시켜서 이게 내 몸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 유전자가 나와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원을 누가 만들어요?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유전자만 넣어서 내 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자극하는 거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항체가 생기겠죠. 되게 기발하지 않아요? 남의 바이러스, 사람한테 위험하지 않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내 몸에 집어넣어서 그 유전자가 나와서 내 몸에서 이렇게 이제 항원을 만들어내서 이제 백신 면역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에요. 코로나19 백신은 되게 빨리 만들어져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스하고 메르스 때 백신 개발을 했죠. 백신 개발 연구를 하다가 사스는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막 만들다가 허걱 아주 손해를 많이 봤겠죠. 연구했던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그때 연구했던 거 있었죠. 그게 기반이 돼가지고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만드는데 다 이제 기술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메르스는 만들어서 뭐 2단계 연구까지 진행된 경우들이 있는데 시장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동에서만 유행하는 바이러스고 가끔 우리나라처럼 뭐 해도 우리나라 몇 명 발생했죠, 메르스? 186명 발생했어요. 186명 예방하려고 전 국민 예방접종하기는 어렵잖아요. 중동처럼 환자가 많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중동 자체가 백신 개발에 별로 열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의 사람들 맞추려고 백신 개발하면 그 백신 개발에서 그 본전을 못 뽑아서 개발이 안 됐는데 다만 연구는 진행됐고 사스하고 메르스 때 연구했었던 그 플랫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됐었고 아까 잠깐 말했죠. 빌 게이츠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전 세계 연합들이 만들어져서 세계 감염병 연합이라 그래서 2017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에 펀드가 한 2조 원 정도가 모였었어요. 여러 국가에서. 근데 거기서 어떤 식의 연구를 진행했냐면 플랫폼 기술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감염병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 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용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가 있으면 다른 바이러스 거기다 삽입해서 만들면 될 수 있게끔 만든 플랫폼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 개발의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각자들이 이런 신종 감염병 유행하는 걸 대비해서 바이러스가 새로운 게 나오면 기존에 만든 기술에다가 그냥 바이러스 삽입해서 만드는 형식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1년 만에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껏 그러니까 누군가는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우리가 사스랑 메르스를 경험해 봤던 게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일찍 나오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19 백신도 계절에 따라 맞게 될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백신 만드는 방법들이
mRNA 백신도 유전자만 조작하면 새로운 백신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벡터도 유전자 조합판만 조금만 바꾸면 만들 수 있어서 이미 남아공변이나 영국변이나 이런 데에 듣는 백신들이 이미 연구가 시작이 돼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 다음 달이면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듣는 백신에 대한 연구가 실제 사람에 대한 투여가 시작돼서 연구가 시작될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여름 전에 이제 연구를 할 거래요. 그러면 지금 1, 2차 다 맞고 있잖아요. 예, 좀 더 맞아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대응하는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추가 접종을 하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미 2번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도 완전 효과가 떨어진 건 아니니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극을 주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미 맞은 사람은 추가 접종 1번 정도 하는 방식으로 추가 접종할 계획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맞으려고 했더니 변이 바이러스가 너무 유행을 많이 해서 기존의 바이러스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맞아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으로 2번 맞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내년에 또 뭐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유행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년에 변이 바이러스 맞춰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매년 맞는 백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또 뭐 더 질문 있는 분 있나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이제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코로나를 그 접종을 받고 나서 이제 항체가 생기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네. 분들이 항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도 좀 구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논의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접종을 한 사람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하려면 전 국민이 접종도 해야 되는데 피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을 안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접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접종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항체가 생기는지 여부는 임상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임상 시험을 통해 밝혀졌는데, 접종한 어느 백신이든 접종을 한 사람은 거의 99% 항체는 생겨요. 항체는 생기고, 다만 그 항체 생기는 수준에 따라서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퍼센트가 아까 뭐 90몇 프로, 60%, 70% 이런 정도의 퍼센트거든요. 어쨌든 항체는 다 생기니까 항체 검사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러면 백신 2번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 평생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접종 증명서에 유효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백신의 효과가 언제까지 가는지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접종을 제일 먼저 맞은 사람이래 봐야 아직 1년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6개월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로 밝혀졌고, 그게 1년까지 갈지 안 갈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6개월까지 유효하면 6개월짜리 접종 증명서 발급될 거고, 1년까지 가능하면 1년짜리 접종 증명서 발급되겠죠. 부작용 얘기를 이제 꺼내볼 건데요. 대부분이 그냥 보면 접종 부위 아프고 피로감, 두통, 근육통, 이게 사실 의사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겪는 사람 입장에서 죽을 것 같아요. 39도 막 열나고 38도 열나고 막 온몸 수치가 보면 죽겠죠. 그러니까 죽겠죠라는 의미죠.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증이에요. 죽을 정도 또는 입원하게 될 정도가 중증이고요. 그냥 아프고 그냥 지나가면 대부분 48시간 내에 회복이 되거든요. 화이자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다 비슷해요. 특히 최근에 만든 백신들은 독감 백신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거의 안 아프죠. 독감 백신도 가끔 뭐 앓는 사람 있지만 이 백신들은 면역을 자극하려고 정말 작정을 하고 만든 백신이에요. 내 면역계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길 거면 제대로 항체 생겨가지고 안 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만든 백신이다 보니까 오히려 독감 백신보다 훨씬 면역 반응이 세게 나타나고, 그 면역 반응의 증거가 다 이런 증상들이에요. 여기 나온 증상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열나고 온몸 쑤시고 아프면 내 몸에 상체가 아주 잘 생기는구나.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50세를 기준으로 50세 이상은 백신 맞아도 별로 안 아프고 열도 안 나고요. 50대 미만은 한 20, 30대는 열도 펄펄 나고 그러니까 50대의 어떤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열이 나는데 막 웃었대요. 내 면역계가 아직도 튼튼하구나.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면역 반응이 잘 생긴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고요. 그리고 백신마다 되게 재미있는 게 1차 접종이 힘든 백신이 있고 2차 접종이 힘든 백신이 있어요. 1차 접종이 힘든 백신? 뭘 것 같아요? 얘는 2차가 힘든 백신이죠. 2차가 주황색인데 주황색이 다 많죠. 이게 뭐죠? 뭐라고 돼 있죠? 화이자. 화이자는 1차 때보다 뭐 피로감, 열나고 온몸 아프고 열나고 이런 게 열은 더 많이 나죠. 3배 이상 나요. 그러니까 저 화이자 백신 맞을 때 되게 편했댔잖아요. 그럼 저는 2차 접종할 때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화이자는 1차 때 편하고 2차 때 힘들어요. 근데 지금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동시에 맞고 있잖아요. 근데 화이자 맞은 사람들 별로 힘들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스트라가 유독 뭔가 좀 많고 아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아스트라가 반대예요.
사망자 분포 58만 명 우리나라 접종했는데 현재까지 16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백신과 연관성 없다고 나왔고요. 이미 접종을 많이 한 영국에 화이자 백신 940만 명 맞았는데 212명, 840만 명인데 240명이 사망했는데 전년도의 사망률 통계보다 높지 않아요. 전년도 예방접종 없을 시기의 사망자 숫자하고요.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을 때 동일 기간의 사망자를 비교했는데 사망자 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죠? 그냥 기저질환의 사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인과관계 없다고 나왔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1월 18일까지 미국이 1,750만 명 사망했는데 196명 사망했고 요양원이 129명인데 전년도 동일 기간 요양원 사망자 별로 높지 않다. 즉 인과관계가 별로 없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망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한테는 당연히 이제 애도를 표현해야 되긴 하지만 실제로 어떻다? 실제로 백신과 연관관계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질문 없으신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유행의 지속과 함께 바이러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요 화두다. 이미 그렇게 느끼죠. 이미 벌써 1년이 코로나랑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행이 감소될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면 일반인 차원에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혼자서 집에서 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게 만들어질까요? 자가진단 키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임신진단 키트 같은 거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19 진단 자체 정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가진단 키트를 이제 아직까지 승인을 안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 키트 이미 승인돼서 집에서 검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그냥 동영상 보고 코 막 찔러가지고 보내면 그게 이제 연구소로 가서 검사 결과 2, 3일 만에 통보받는 방법도 있고요. 자가진단 키트 가지고 이제 체크해서 하긴 하는데 다만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아직까지 우리가 보통 통상하는 PCR 방법보다는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환자 발생이 많지 않은 국가에서는 잘 안 쓰는 방법이어서 안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추후에 코로나에 대한 그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올라가거나 또는 이제 그 감염병 자체가 너무 확산이 돼가지고 일단 병원까지 와서 하는 것 자체가 병원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되면 자가진단 방법들도 특정 질환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 말씀드리면 백신 접종과 국내 유행의 최소화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숙제다. 지금 우리나라 조금씩 유행이 악화되는 측면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행이 갑자기 4차나 5차 유행이 오게 되면 백신 접종할 때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방역을 하는 인원들이나 접종 접종하는 인원이나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는 사람이 또 갑자기 유행이 커지면 또 그거에 대응도 해야 되다 보니까 백신 접종에 타격일 수도 있고 또 확진자 늘어나서 백신 접종 센터에 확진자들을 막 들이닥쳐가지고 백신 접종 센터 하루 이틀 문 닫아버리면 접종도 뭐 연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코로나 유행도 안전하게 유행을 하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도 잘 해서 앞으로 이제 10월, 11월까지 큰 유행 없이 잘 막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사그라들 때 심리적 종식이 될 거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백신 많이 접종하고 또 좋은 치료제도 나오고 이러면서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한 우리가 코로나19를 대할 때 일단 한번 이제 코로나19 걸려도 죽는 병도 아니고 잘 걸리지도 않아. 이런 병이 될 때쯤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리적인 종식이 올 거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가장 무서워요. 지금 비대면 교육이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언택트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삶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우리가 느낄 때 종식 상황이 돼버리면 어느 정도 일상은 회복이 되긴 할 건데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의 진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설마 되겠어 또는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뒤로 밀어넣었던 기술들이 많죠. 그러니까 재택 뭐 근무라든지 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가능하긴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도 해보고 온라인 회의도 해보고 뭐 이러고 해보고 또 재택근무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도입할 때 앞으로 5년, 10년 걸릴 만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이렇게 확 당겨져 버렸거든요. 그럼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재택근무라든지 또는 온라인 수업이나 이런 부분이 효과적인 영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느껴진 폐해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안 되는 부분들 중심으로 교육 현장은
그런 실습이라든지 그런 위주의 수업 형태로 그러니까 일부는 온라인 수업, 일부는 이제 현장 수업,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플립 수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으로 발전될 거고 회의들도 맨날 돌아다니면서 회의하다 보니까 하루에 회의 2-3개 하면은 하루가 다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회의는 하루에 한 번이면 되긴 하는데 그죠? 근데 지금 온라인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시간별로 그냥 이동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뭐 3시에 회의하나 4시에 회의하나 5시에 회의하나 좀 회의에 공해가 되긴 하지만 어떻든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꼭 만나서 막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그냥 자기가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회의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않더라도 정착이 되기 시작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막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들은 벗어나겠지만 이미 경험해본 편리한 수단들은 계속해서 코로나가 지나가도록 될 거고요. 또 앞으로 감염병이 또 유행하게 되면 지금의 상황들이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을 하더라도 대면 수업만으로 준비를 안 하고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의 방법들을 꼭 부가적으로 준비를 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런 삶의 방향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틀어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또 추가 질문 있나요? 방문지마다 QR코드 인증 절차도 그렇고 백신 접종 안내도 휴대폰 문자 링크로 보내준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시스템에 취약한 노령층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계층의 경우 대처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같은데 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교육 불균형도 심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사회 취약점들이 부각되는 상황이라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전선에서 코로나19를 대응하시는 입장에서 이러한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취약한 사람들은 어디 가나 취약해요. 그렇죠? 그게 어떤 부분이죠? 이게 불평등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취약계층들도 있지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취약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너무 행복한 수준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취약한 그룹이 취약하게 남아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가 될까요? 예, 도태되거나 아니면 그 국가는 앞으로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쓰기 어려운 국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유행이든 어떤 재난이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언제나 취약계층들이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그거에 대한 개선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국가들은 그냥 그런 국가, 이류 국가, 정말 국민들과 동행하지 못하는 국가가 될 거고요. 그런 취약계층들을 어떻게 해서 보다듬어서 어떻든 그 사람들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또 취약한 계층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국가가 앞으로 이제 정말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미 취약한 계층의 감염병에서 어떻게 될지 다 봤어요. 뭐 소상공인, 일용직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보 전달에 있어서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또 닥치면 또 그러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는 발전이 없었다는 거죠. 솔직히 2015년에 메르스 유행했을 때하고요. 2019년에 2020년에 코로나 유행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긴 있죠.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취약계층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유행이 새로운 감염병 유행이 오든 새로운 재난이 올 때 취약계층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번에 경험한 걸 토대해서 개혁해 나가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취약계층을 도와주면 뭐가 필요해요? 정책. 두 번째,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돈을 썼던 영역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관념 자체가 바뀌고 경제적인 정책이라든지 경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취약계층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런 정책에 입안하고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 20-30년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을 겪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꿔가는지 이 나라를 바꿔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국가에 살 건지 그냥 그저 그런 국가에 살 건지 아니면 취약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 건지는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놓여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책임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선배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